설계 시공 병행 방식, 그 다음에 밸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 LCC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시공성 검토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EVMS,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 시스템, 공사비 공정 통합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파트너링,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피저빌리티 스터디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이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할 만한 것이냐, 해도 좋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의 첫 단계로서요.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시장 분석, 기술 분석, 재무 분석, 회계적인 편익 분석 등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타당성 분석은 그 자체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분석을 하는 방식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서는 시장 분석이 중요하고, 뭐 예를 들면은 상가를 개발을 한다, 아니면 뭐 오피스텔을 개발을 한다. 그러는 것들은 아마도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거보단 예를 들면 나는 주택을 설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보다는 뭐 뭐라고 할까요? 재무 분석 혹은 내가 이 프로젝트를 내가 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실제로 지을 때까지 그 공사비라든지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고 나면은 지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석 이 더 우선이 갈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뭐 이걸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회계적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뭐 이자가 얼마가 들어가고 원금은 언제 이 과정을 해서 갚을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것들이 완전하게 저희 대출이 된 것들이 갚아지면서 나의 건물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하는 식으로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양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는 경감시킬 수 있지만은 리스크가 완전하게 없어진 거는 사실은 프로젝트 상에서 리스크를 완전하게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을 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완전하게 리스크를 없애는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수행 이전에 그래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특정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능력,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그 다음에 리스크 등등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내부 주체 또는 그 사업의 투용자와 관련된 외부 관계사가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능력, 기술, 시장조사, 판매 기능 수요의 예측, 손익 추정, 경제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피저빌리티 스터디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과정이 피저빌리티 스터디라고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설계 시간에 하는 이제 4학년이니까 특히 이번 학기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도시재생 쪽으로 이번 학기에는 도시재생 쪽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몇 반은 또 미래 도시에 대한 것들을 했었을 거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혹은 미래도시 같은 거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초반에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건물은 이런 것들이 서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 그리고 그렇게 짓는 데는 어떠한 리소스가 필요해 같은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모든 수업에 설계 스튜디오를 할 때 초반에는 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피저빌리티 스터디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사업 수행 주체가 아닌 자신이 주관적인 사업 구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거 느낌이 좋아, 이 프로젝트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것들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어떠한 그게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행 주체가 클라이언트든 아니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젝트가 할 만한 건가 아니면 이거 어떤 거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고민들이 결국은 결단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다 만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서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생길 리스크라든지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수행 주체가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점검하여 볼 수 있는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자금 수지 계획 등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처 사업 수행 주체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계획 프로젝트에 대해서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보안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피저빌리티를 할 때 회계사, 재무 전문가, 시장조사 전문가, 엔지니어, 판매 전문가, 또한 당연히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 혹은 건설 사업 프로젝트에서는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자들, 엔지니어와 건축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방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분석에 투입되는 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 방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확하고 우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스는 기술성의 분석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특성, 프로젝트 입지의 적합성, 프로젝트 수행 설비와 장비, 수행 공법과 공정의 적합성, 프로젝트 소요 자원의 검토, 프로젝트 규모와 건설 계획, 프로젝트 사업비의 검토 등등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시장 분석 단계에서 시장 조사, 이것들이 통할 거냐, 소비자 조사, 프로젝트 수급 조사, 동종 업계 조사, 총 수요 점유율 예측, 가격 결정 및 매출익 추정 등등이 시장 분석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었던 이런 것들이 기술성의 분석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항목들이 시장 분석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성 분석으로서는 관리계획, 재원가 및 비용 추정, 재무 상태, 경영 성과에 대한 분석, 자금 수지 분석, 캐시플로우, 현금의 흐름에 대한 분석,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현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와서 어떻게 기성을 줄 거고 어떤 식으로 잔금을 치를 거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NPV, IRR, 회수기간 등등에 대한 설정. NPV, IRR 회수기간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경제학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게 건축 시공에서 할 것들이 아니라 아마 건축 경영이나 이후에 배우게 될 텐데 유심히 봐주시고요. 위험 분석 등등에 대한 것들이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의 분석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물며 작은 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찾아보고 준비를 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99년 4월부터 5천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소개 성과를 고치지 못해서 2000년도에 다시 타당성 조사 및 수요 예측에 관한 기준 정립을 다시 정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정해서 실시하도록 제도화를 해둔 상태이고요.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가 할 만한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기에는 뭔가 너무 무리스러운 거다라는 것들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뉴스를 좀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슈가 되는 것들이 어떤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국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예타라고 부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 혹은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통과한다, 아니면은 뭐 이거를 패스를 한다, 이걸 특별법을 통해서 예타를 없이 한다,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은 타당성 조사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하는 것이 좋으냐 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리뷰를 하는 과정이긴 한데, 그 과정들이 사실 들어가면은 또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나 더 많은 시간 동안 그것들을 끌어야 되니까, 뭐 특히나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프로젝트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탄이 많이 하는 것들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것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PM, CM을 통해서 이 예타 혹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특화 기술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던 리스크, 위험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보는데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자들의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리스크의 요소들과 관련한 부담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프로젝트 리스크 요소들을 반응하고 통제하는 과학과 같은 것들이고 예술과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험 관리는 바라지 않는 일이 주로 항상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들이, 특히나 사업을 할 때,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혹은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가능성들을 있고, 그렇게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것들이고요. 모든 설계 시공 프로젝트에 있어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스마트한 PMCM은 발주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리스크가 생길 것들에 대한 근원을 잘 평가하고 확인하도록 도와주고, 뒤에서 나올 라이프 사이클 동안 프로젝트의 생애 주기 동안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서 이 사용할 클라이언트가 잘 관리할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목표는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덮어두는 것들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이익을 이익하고 그것들을 앞서서 관리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거나 완벽하게 덮어둘 수가 없어요. 이 리스크라는 것들은 결국은 생기면은 어디선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를 그냥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덮어주거나 제거하는 식으로만 돼버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완벽하게 리스크를 없애주거나 그것들을 덮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위험 관리, 위기 관리 등등을 표현하지만 프로젝트에서의 사업적인 위기, 손실 처리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항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변화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는 사실 건설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저기 그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는, 미국에 있는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는 국방부거든요. 국방부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뭐 각각의 저기 그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생기는 것들을 미리 관리하고 하는 식으로 갑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봅시다. 뭐 대부분의 건설 시공자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주의를 많이 안 기울여요. 많은 저기 건설사들이 이것들이 굉장히 저기 어떻게 보면 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요즘도 막 나타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들인데요. 시공자들은 그들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원하지 않는 위험, 책임에 그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건설사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불확실적인 리스크를 그냥 저기 그 완전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크가 저기 그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게 벌어질 거다 말 거다라는 것들은 진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이것들을 최소화할 거다, 그 임팩트를 최소화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치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M이나 CMO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사업 관리자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의 형태, 근거를 조사하고 그것들을 조사하는 것들에서 시작되고요. 그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생길 수 있는 저기 리스크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비슷한 사례들, 비슷한 규모들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져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베스트다라는 것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벌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노출된 원인과 결과를 잘 선정해야 되고요. 전적으로 조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차는 먼저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리스크의 확인은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크의 요소들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발생 가능성, 잠재적인 손실, 혹은 취득 금액과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의 특성들을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공사비, 공정 품질, 이윤 등 여러 가지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리스크들을 미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해결되고 통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를 확인을 하고 그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합니다. 공사비, 공정, 품질, 이윤 등등의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임팩트에 대한 것들을 수량화하는 과정들이 리스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량화를 해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수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리스폰스 시스템, 리스폰드 시스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완화하거나 편향하거나 혹은 이 리스크를 위해서 미리 예비비를 설정을 해놓는 계획 등등을 공식화해서 이 리스크가 있으니 혹은 이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응할 거다라는 것들을 공식화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리스크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결국은 리스크들은 전부 다 확인이 되어서 저기 서로 상호 합의가 되어 오기 때문에 계약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생겼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리스크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특정한 리스크를 제거시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위험들이 이렇게 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은 특정한 위험들은 종종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완화 과정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완전하게 회피하는 것들은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위험 발생에 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줌으로써 위험 사건에 대한 리스크의 금전적인 기대값을 낮추거나 혹은 리스크의 가치, 리스크가 생겼을 때의 임팩트를 줄여주거나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방법이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보가 있습니다. 유보는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에는 위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는 상황 대처 계획을 세우는 능동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떤 활동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들에 대한 이익을 낮게 생기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거나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거나 혹은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찾거나 하는 것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거는 PMCM에 대한 사업계획, 사업관리 계획 및 절차서입니다. PMCM Plan and Procedure 사업관리 계획 절차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정과 절차를 정의하는 PMR, CMR,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 혹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서면 문서를 얘기합니다. 이런 PMCM 플랜 앤 프로시디어는 사업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절차서, 사업관리 지침서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사업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업관리 계획서, 프로젝트 절차서, 프로시더 매뉴얼, 사업관리 지침서, PMCM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PMCM 플랜, 사업관리 계획서는 사업관리자가 책임하에 발주자 및 설계자와 함께 프로젝트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발주자로부터 검토와 승인을 받고 프로젝트를 요구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계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획서를 사업관리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관리 계획서, CM 플랜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 개요.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얼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용적률 건폐율은 얼마가 되고요. 위치는 어디에 되고요. 규모는 얼만큼 되고요. 그거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면적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고요. 하는 것들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주요 관리점에 대한 공정표, 마일스톤 스케줄. 각각의 이 프로젝트가 매니지먼트 됨에 있어서 혹은 프로젝트 컨스트럭션이 매니지먼트 됨에 있어서 주요한 스케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정표, 그 다음에 주 공정표, 마스터 스케줄,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한 방법, 프로젝트 관련 서류에 대한 언급, 팀원들의 역할, 책임, 권한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 예산 및 작업 분류 체계, 그 다음에 환경 및 고고학적인 측면의 고려사항들, 프로젝트 절차서에 대한 설명, 관리정보 시스템, 어떠한 시스템을 써가지고 관리할 거다. CMIS, PMIS, 통신규약, 입찰규약, 현장 운영 계획 등등이 사업관리 계획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프로젝트 프로시저 매뉴얼, 프로젝트 수행 절차서는 건설사업 관리자가 책임자라는 프로젝트 팀이 개발하고 사업 관리자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만들어야 되는 절차서인데요. 이 절차서에는 프로젝트 팀의 책임, 권한의 범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등등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절차서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플랜이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수행에 대한 절차서를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업관리 절차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사업비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 및 체계, 품질 보증 계획서의 수립 및 수행 방법, 프로젝트 일정 계획의 수립, 수행 및 유지 관리 방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특정 체계 방법 및 절차들, 입찰, 대금 지불, 설계 변경, 제출 서류, 공문 보고서 수행 기록, 클레임 해결 등등에 대한 절차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직무상의 책임 및 권한의 한계, 문서 배부에 대한 체계, 관리 계획, 체크리스트, 회의 실행 계획,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할 거다, 몇 회 할 거다, 사용한 문서들의 양식들, 입찰 및 시공 단계와 상세한 절차들, 여러 명의 다양한 계약자들에 대한 조정 업무 등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다라는 부분들이 사업 관리 절차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사업관리 지침서입니다. 건설 사업관리 계획서 및 이제 플랜 및 프로젝트 프로시저 매뉴얼 앞에서 만들 프로젝트 수행 절차서가 전부 다 승인을 받고 나면은 이 계획서 및 절차서에 따라서 CMO 혹은 PMO 건설 사업 관리자가 내부 업무 수행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지침서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지침서가 PMCM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앞에서 본 이 프로젝트 수행 절차서는 같은 매뉴얼인데 프로젝트 프로시저 매뉴얼은 외부,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는 주체가 되는 것들은 그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면은 사업관리 지침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부에서 들어가는 이 사업관리 팀 안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다 하는 것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들은 지침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서에서 들어있는 내용, 과정, 절차,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침서는 앞에서 얘기한 계약 계획서 플랜과 프로젝트 프로시저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 내용으로 작성되고 수행되어야 되고요. 이 지침서가 결국은 CM회사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식의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CM을 해가는지에 대한 상세적인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노하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MCM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마다 항상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보완이 되면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것들로 볼 거는 PMIS, CMIS입니다. PMIS, CMIS는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지난주 2주 전이죠. 지난주 말고 2주 전에 1시간 동안 쭉 한 타임 동안 열심히 봤었으니까 아마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당사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예측 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정, 원가 관리 등등에 대한 자료를 프로젝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총괄 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산화를 통해서 정보 기술을 적용해서 결국은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정보공학을 이용해서 정보를 깨하는 것. 자료 수집, 분배, 제공 과정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이 PMI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PMIS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된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각각 중구난방으로 건설사 따로, 시공사 따로, 설계사 따로, 클라이언트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그것들 안에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 내 정보를 그래서 공유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데이터 입력하는 것의 중복과 구축의 낭비를 방지해서 단일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스크린과 리포트에서 데이터를 변화시킬 경우에 실시간으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PMIS라고 보시면 된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기 그 2주 전에 봤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봤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시스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단어로는 고속 궤도, 빠른 트랙 궤도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저기 그 패스트 트랙을 고속 궤도 방식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보통 그냥 그대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상암 경기장을 지을 때 실시 설계 시공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2년에 월드컵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린이였으니까 이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자면, 원래 2002년 월드컵이 일본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한국이 뒤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굉장히 저돌적으로 잘 그거를 맞아가지고 따게 됐어요. 2002년 월드컵에 대한 개최를 한국과 일본이 같이 진행하는 걸로 따게 됐는데, 그렇게 따고 났더니 메인 스타디움이 필요한데 서울에 메인 스타디움이 있어야 돼. 근데 이미 그 시점이 됐을 때 일본에서는 이미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스타디움을 찾아서 위치를 찾아서 지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마침 당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난지도, 옛날에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서울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그 한강에 있는 그쪽 상암 지역을, 우리 학교에서 가깝죠. 그쪽 부분을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하는 것들로 바꾸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참에 거기에다가 월드컵 경기장도 지어가지고 거기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보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랬을 때 월드컵 경기장의 위치를 정했어요. 그게 바로 강 앞에 있는 넓은 매립장 바로 옆 부지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짓기로 다 결정을 하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짓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 설계가 끝나고 났을 때 실시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시공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면을 실서 설계를 다 해서 도면이 다 있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거를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실시 설계와 시공이 진행되면서 바로 실시 설계도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 설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터파기 도면이 나오면은 터파기 도면을 가지고 가서 터를 파고 있으면은 또 기초 도면 만들어내면은 기초 도면을 가져가서 또 그걸로 파일을 받고 나면 그 사이에 골조 도면이 나와서 골조를 하고, 골조 도면이 하는 동안 또 마감 도면이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 트랙의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설계 단계가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 건설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설계를 단계별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와 건설이 중복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단계별로 페이지드 컨스트럭션에 의한 단계별 건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공 혹은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 방법. 공사 범위가 크게 되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간소되는 부분들을 중복시키거나 연속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줄여서 그 사업 기간에 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패스트 트랙은 기존의 전통적인 선형 시공 방식을 통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 주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공기 단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됐고요. CM 수행 방식의 특화 기술로서 실시 설계 시공 병행 혹은 단계별 시공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기, 공사비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융통성의 증가,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회피 등등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들은 그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어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확 넘어갔네. 특히나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마천루의 저주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어떤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 성장을 한 거에 맞춰서 요 시점에서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요 시점에서 이제 우리 마천루를 지어보자라고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지. 근데 경제 사이클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이게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마천루를 큰 빌딩을 짓기로 하고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게 다 지어질 쯤에는 이게 경기가 항상 하락을 하는 그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천루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요 정도 기간까지 이만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특화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줄이게 되면은 뭐 물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잘해서 그 경기가 깔아앉았다가 오르는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거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가 되고 냈을 때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빨리 사업 기간을 줄임으로써 이 시점에 완공이 돼서 그 다음에서는 이만큼의 경기 사이클 동안에 이 건물이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피저빌리티 스터디와 뭐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에 대한 것들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식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스코프 비딩, 100%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면 시방사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스코프 비딩 계약일체과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입찰을 할 때 시방서 설계도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얼마다라고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입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그 계략적인 도면만 있으면 허가가 나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면서 뭐 그 재료도 정하고 다 정해가는 것들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전체 공사를 몇 개의 작업 단위로 분할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도면이 다 있고 그거에 따라서 넘어가면은 이렇게 간다라고 되면은 이거를 따라가세요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지. A를 하면은 A를 하고 B를 하면은 B를 하고 C를 하면 C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려면은 이것들이 각각 분할이 잘 되어서 얼만큼이 각각 정해져 있는 공정이다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분할이 되어야 되고, 이것들에 따라서 얘가 진행이 됐을 때 설계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있어줘야지. 설계는 이렇게 가는데 B 프라임으로 가는데 공사는 B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프로젝트에서 시간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부분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자가 계획, 발주자 또는 대리인인 CMO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순차적으로 생기는 리니어 시퀀스의 한계를 극복해서 공기 단축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스템을 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거다 말 거다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패스트 트랙에 맞는 기준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패스트 트랙에 맞는 기준으로 계약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패스트 트랙을 돌리면은 설계도 그거가 아닌 스케줄로 가고 있고 공사도 그게 아닌 스케줄로 가다가 중간에 됐을 때는 막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기획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혹은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단축이 필요한 데서는 당연하게 기법이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월드컵 객체가 활용되면서 전국의 월드컵 경기장이 다 패스트 트랙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저기 그 공기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이 확보가 되었었고, 실질적인 의미의 패스트트랙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씩은 이렇게 저기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는 많은 저기 그 대형 사업들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은 깔고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밸류 엔지니어링 VE입니다. 보통은 VE라고 많이 부르고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것들이 저희 최근에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법적으로 공공사업에서는 전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기 그 밸류 엔지니어링들이 기본적으로 다 저기 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것들이 어떤 거냐라는 걸 보시자면은 바로 뒤에서 배우게 될 LCC 수명 수기 전체 수명에 대한 주기 원가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 성능, 신뢰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프로젝트 혹은 운영상의 기능에 대해서 체계적인 청저적인 분석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원가 관리 기술이 밸류 엔지니어링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원가를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치, 품질을 계산하는 조직화된 프로세스를 의미하면서 밸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품질, 신뢰성, 성능, 고객의 기대를 맞추거나 초과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보증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를 검증하는 수단이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굉장히 비용들이 막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불필요한 재형들 혹은 과다 투입되는 예산, 과다 설치되는 장비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서 혹시 다른 것들이 없나 대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정의 성능, 신뢰성, 안전성을 만족하거나 보다 품질을 향상시켜가면서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 최소의 결국은 비용을 어떻게 어떻게 아끼느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발주처나 업체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조직적인 개선 활동입니다. 비용의 절감, 생산성의 향상, 품질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효한 수단들을 전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대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저의 비용으로 각 공정에서 요구되는 공기, 품질, 안전 등과 같은 필요한 기능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내는 개선 활동을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트 VE 계획의 입안, 실천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공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치 향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VE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VE가 필요한 것들은요. 요구 품질의 달성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 건설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품질, 기능, 비용의 최적의 조합점을 찾기 위해서고요. 건설 관련 협업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의 조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혹은 기술력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 VE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 엔지니어링을 적용함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절감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되는데요. 자, 기획 분석, 계획 설계, 기본 설계, 도면 작업, 실시 설계, 공사, 운영, 유지가 관리가 같은 LCC라고 보시면 되죠. 전체 LCC 과정에서 VE가 수행되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VE를 통해서 절감시킬 수 있는 과정들이 처음에는 VE를 하면은 이게 좀 늘어나요. 수행 비용이나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VE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점 공사가 진행하고 운영 및 유지 관리로 가면 갈수록 VE를 통해서 그 금액들을 아낄 수 있고 그 VE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설계 과정, 기획 및 분석 과정에서 VE가 실시가 되면 실시가 될수록 결국은 그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말은 맞아요.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가 제일 중요한 게 설계 다 끝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CM을 해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쓰면서 최대한의 효과가 낼 수 있는 건축적인 공간적인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 V는 그래서 설계 진행 60%, 30%, 60단계에서 V 연구팀에 대해서 보통 수행이 됩니다. 보통은 SD, DD, V라고 하고요. 혹은 DD 과정에서 CD 과정에서 그래서 V를 갖게 되는 거예요. 20%가 우리가 보통 저기 그 SD, DD, CD라고 나누면은 SD가 20%, CD가 30% 공정에 DD가 30%, CD가 50%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SD가 끝나고 DD가 되는 시점에서 한번, DD가 끝나고 CD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번 해서 30, 60에서 각각 VE1, VE2 혹은 DDVE, CDV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공 V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설계 V는 그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공 V는 공사 진행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행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수행을 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있느냐 혹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냐 등등의 전제가 해결되어야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는 V 방법이나 기법은 가치 전문가, V 전문가, 발주자 대표, 설계자, CMO, 건축가, 코스트 에스티메이터, 그 비용 적산을 해야 되니까 빌딩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 등등이 전부 다 같이 들어와서 밸류 엔지니어링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바꿀 거다 말 거다에 대한 아이템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류 엔지니어링의 잡플래닝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 그 정보를 수집하고 기능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창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개념들을 찾아보고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제안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밸류 엔지니어링 끝나고 나면은 사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다 하는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다이어그래매틱하게 보다면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보고 정보를 수집해서 기능들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해서 그것들이 나오고 나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대안이 만들어졌는데 대안을 하면은 대안을 선정을 할 거다 말 거다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발표를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본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밸류 엔지니어를 통해서 나타난 대안은 받아들이자 yes 아니면은 뭐 받아들이지 말자 no 라는 방식으로 되는 것들로 각각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밸류 서클이라고 되는 이 서클 안에서 기능 분석, 창조 아이디어 발상, 선택 및 결과를 통해서 제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인데요. ACC는 지금부터 저희가 10시 54분인데요. 그 10분 쉬고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로 멀로 아무것도 정말로 몰라요. You are my 멀로 스비스 사랑도 달콤해졌어. 이러는지 몰라요. 기억에서 싹